일단 뭐 제 실물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추천은 이제 제목이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라는 어, 일단 주제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땅 사지 마라 일단 주제로 하고 원래는 제가 재작년에 이거 보이시나요? 땅 묵히지 마라는 책을 원래 출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중고 서점만 팔고요. 1사를 찍고 2세를 찍으려다가 출판사가 문제가 생겨서 2세는 못 찍고 지금은 이제 중고서적에서 팔고 있는데 이 책을 좀 각색해서 제가 드린 게 지금 그 PDF 파일 이런 땅 하지 마라 PDF 파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만 조금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라딘이나 이스24 중고서점에 파니까 한번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가 딱 한 권밖에 안 갖고 있게 돼서 한번 이 책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 하지 마라 그 책하고 좀 이 책도 갖고 싶다 하시면은 책이 작아요. 여성분들 핸드백에도 들어가는 책이다 보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박건희 선배님하고 우리 박현현 전무님, 남희 선배님 일단 뵙게 돼서 저도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소개를 좀 사족이 길었는데 저는 지금 그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17년 차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도시계획을 그 학교에서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땅에 대한 거를 조금 계속 일을 하게 됐고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토지 인허가와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할지 활용망이 어떻게 될지 선배님들 갖고 계신 땅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갖고 있는 이제 큰 토지에 대한 개발 방안들을 제가 앞단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시행사나 뭐 금융사나 뭐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 개발을 검토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면은 이제 책을 쓰고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부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 소개는 따로 뭐 블로그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 일단 제가 강의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아마 채팅창에 좀 이렇게 뭐 남기라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총 6년 동안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출간을 해서 지금 이제 11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올 9월 달에는 이제 글쓰기 책이 또 나오고 자기계발 쪽으로도 좀 많이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의하는 부분이 땅 강의도 하고 글쓰기 강의도 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책쓰기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책쓰기 강의도 지금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 기회 되시면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지난해 4월에 이제 나온 책인데 초판 1200부가 다 팔렸고요. 그래서 선배님들 혹시 이 책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스24나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땅 묵히지 마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얇아요. 들고 다니면서 이제 땅에 대한 기초 지식 이거 갖고 익히시고 다른 책으로 이제 투자 방향이나 이런 거 잡아가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책 꼭 안 가지고 계셔도 지금 제가 보내드린 이런 땅 사지 마라 PDF 파일로 그냥 보셔도 무방하니까 일단 이런 땅 사지 마라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땅 따먹기 보시고 그 다음에 땅 따먹기까지 보셨다 하시면은 마지막에 그 만사오케이님의 1000만 원 소액 투자 그 토지까지 보시면 딱 기초적인 거는 아마 좀 다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나 시간이 좀 짧긴 한데 한번 같이 좀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선배님들 제가 던졌을 때 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제가 땅이란 무엇입니까? 여쭤봤을 때 딱 그냥 3초 안에, 10초 안에 딱 떠오르는 뭐 대답이 있다 하시면 한번 쳐보시겠어요? 땅이 무엇일까? 재산. 좋네요. 네, 또. 뭐 남윤 선배님은 또 박건 선배님 뭐 그냥 떠오르는 그냥 땅에 대해서 그냥 지금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안 쓰셔도 되고요.
발 딛고 서는 것, 예, 원자재. 제가 그 강의를 하게 된 거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런칭할 때, 그 일반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로 나오는 1위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박경리의 소설 토시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토지에 대한 게 워낙 이게 고유명사로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지라 하면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동 이름으로 나온 게 우리 저기 남민 선배님이나 각건 선배님 말씀하신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지 뭐 그대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오늘 왜 모이냐? 우리는 부동산 관점에서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땅을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국어사전에 보면은 토지는 땅이다. 바다를 제면 묻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민법에는 공인중개사 공인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민법에 땅이 이거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민법에 보면은 부동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이 뭐예요? 건물, 아파트, 우리가 아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동산하고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부동산 중에 하나다. 토지,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뭐 사실 크게 보면 건물이냐 토지냐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아파트냐 빌라냐 상가냐 뭐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제가 뭐 부동산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돈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땅에 대한 투자만 조금씩 하고 있지 뭐 아파트나 청약이나 이런 거를 별로 안 해봐서 그런 거는 오히려 선배님들이 더 저보다 나을 수 있다. 근데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항상 부동산도 마지막에 생각을 하시는 게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점에서 토지는 뭐다? 제가 이렇게 딱 보세요. 선배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땅을 갖고 계세요. 우리 건희 선배님이나 우리 미경 선배님이나 희정 선배님께서 땅을 갖고 계시는데 1-1번지로 딱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어떤 주소에.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지상만 생각을 하세요. 지상만 우리 땅을. 근데 개발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요. 공중도 올라가고 지하도 개발하죠. 지하 왜 개발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개발하죠. 요새 건물 올라가도 다 지하 주차장 팔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 토지는 뭐다? 일정 범위 지표면에 지상, 공중, 지하를 포함한 모두 포함한 입체적인 장소다. 왜? 우리는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층도 파고, 지하층을 파면 뭐예요? 지상권 설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중은 뭐예요? 올라가니까 층수 개념이 있고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지는 지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영역이다. 입체적인 장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같은 땅인데 왜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짓고 왜 어느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항상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아시는 것들인데 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땅에 대한 모든 이 규제하거나 이런 법률은 국토개혁에 이용해 가는 법률이라고 나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어도 땅은 국토개혁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게 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답이 뭐다? 같은 땅인데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왜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될까? 그 답은 바로 이거예요. 용도지역. 그래서 오늘 책을 읽으셨지만 가장 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뭐다?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단어 아는 것처럼 땅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다?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땅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 쉽게 생각하세요. 땅의 용도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의 땅은 토지의 원활한 이용을 해서 땅 용도를 다 구분해 놨다. 이거를 법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해놓은 거고 용도 지역은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세요. ZONE, 존. 우리말로 하면 영역, 구역이라는 뜻이죠. ing 붙여가지고 구역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조닝 제도를 갖고 와서
일본의 용도 용도제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제를 만든 거예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용도 지역이 좀 불합리하다고 이제 하는 것도 있다 말씀드리는데, 용도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은 땅이지만 건물을 짓고 개발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용도 지역이 뭘까?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국토개경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땅에 대한 이용, 건축물, 그러니까 모든 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나누는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나 용적률 검표로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용도나 높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다 제한해서 해놨다. 그러니까 어떤 땅은 아파트만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아파트를 못 짓고 이렇게 다 나눠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어떻게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그 도시의 모든 토시, 교통, 환경 등을 계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도시는 뭐예요? 지역자 빼고 도시지역을 하면 도시는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는 도시가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선배님도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거나 뭐 지방 소도시나 뭐 대구, 대전 뭐 이렇게 사신다고 했을 때 도시는 뭐가 있어요? 개발이 완료됐다는 뜻이 뭐예요? 인프라가 다 깔렸다라는 거예요. 도로도 있고 그리고 뭐 건물도 다 올라갔고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이다. 그럼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서울은 도시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지역이 클까요? 서울이나 부산은 도시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지역이 클까요? 한번 쳐보세요. 그쵸? 서울은 도시 외지역이 없어요. 수원도 도시 외지역이 거의 없어요. 왜?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권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돼요? 그냥 나대지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건물을 부시지 않는 한,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새로 지을 땅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도시 지역 말고 이제 도시가 아닌 지역, 도시 외 지역이라고 이제 하는 데가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 했고요. 도시 외 지역은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 외 지역은 뭘까요? 도시의 반대말이 뭐예요? 시골이죠, 시골. 시골이 도시 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배님들은 우리가 땅을 사야 되겠으면 어디 땅을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개발이 완료된 지역 땅을 사가지고 뭐 투자를 해도 제일 좋지만 우리가 주식할 때 어떻게 해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시골 땅을 많이 사러 가자. 개발이 안 된 지역의 땅을 우리는 일단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트나 어떤 다른 사이트 그 땅 강의 할 때 보면 도시 지역이 이겁니다. 도시 지역이 이겁니다. 뭐 주상공을 계속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도시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다. 도시 외 지역은 아직 시골이다. 이걸 딱 생각을 하시고 용도 지역 큰 카테고리가 그럼 도시가 어떻게 커지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도시가 개발하고 뭐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이제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를 많이 하거든요. 책에 나오면 도시가 커진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영주나 뭐 안동이나 뭐 광주나 이런 모든 시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개념도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에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고 이 밖이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까 뭐 건희 선배님이나 희정 선배님이나 뭐 정님이나 김민 선배님께서 저한테 서울은 도시 지역이 더 크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평택이나 지금 포천이나 파주나 이런 데는 어때요? 개발이 한창 되고 있죠. 그런 데는 어떨까요? 도시 외 지역이 더 커요. 그죠?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주나 지금 3기 신도시나 뭐 파주 운정 뭐 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시골의 나라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 구역계를 이렇게 정해요. 그럼 이게 개발이 되면은 이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도시 외 지역. 그러면 개발이 될수록 계속 도시 외 지역이 계속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도시가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는 도시 외적 지역이 개발이 돼서 도시 지역으로 계속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팽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배님들이 만약에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신도시 안에 있는 땅을 수용을 당해서 그거를 보상받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베스트가 뭐다? 개발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러면 그 밖에 땅을 사가지고 기다리자. 쌀 때. 이런 걸 사가지고 묻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개발이 되겠죠, 이렇게. 언젠가는. 그래서 개발 계획을 보고 우리가 땅을 사자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도시가 도시 외지역을 포함해서 개발이 되면 주변 개발 계획이 수립됐을 때 도시 외지역을 먹고 도시적으로 편입이 되니까 도시가 계속 커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지역의 의미만 기억을 하세요.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다?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가 이렇게 모든 도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고 밖에가 도시 외지역인데 여기에 개발 계획이 씌워지면은 이쪽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계속 커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뒤에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뭐다? 땅값이 싼 쪽을 가자. 땅값이 싼 쪽이 어디다? 도시 외지역. 시골 땅이 땅값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만 도시적 도시 외척이지 시골 땅을 사서 묻어놨다가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시대가 뜰 거 아니에요. 그때 팔자, 개발을 하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우량주를 사가지고 묻어놓은 것처럼 주식도 도시 지역에 있는 비싼 지금 오래된 집을 사가지고 원룸을 짓든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 지역이 일단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척 크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조금 어려우실 텐데, 아니 뭐 조금 이제 약간 뭐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도시와 시골이 있다. 근데 시골이 개발돼야 도시가 커진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용도 지역에 딱 했을 때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림은 이제 뒤에 보여드릴게요. 도시 지역과 도시 외지역에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이게 용도 지역이 중분류로 하면은 7개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아까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4개로 나눠집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다음 녹지 지역. 주상 공록이라는 게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 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건희 선배님이나 원희성 선배님이나 김현 선배님 살고 있는 우리 빌라나 아파트,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상업 지역은 지하철 역세권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역세권, 지방 같은 데는 뭐 이렇게 가게나 이렇게 막 번화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상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업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산업단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뭐 물레동 같은 그런 뭐 공장들 많은 지역 있잖아요. 가리봉,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런 데. 그런 데가 일반 공업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상가도 졌는데 다 우리가 개발만 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산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좀 휴양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휴양 공간을 해놓은 데가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 그래서 공원이나 산이나 농지. 그래서 뭐 북한산, 서울 같은 데는 뭐 북한산, 뭐 인왕산, 산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정하는 용도 지역이 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외 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과 자연경 보전 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 개발이 좀 더 양호한 지역이다. 도시 외 지역은 개발이 좀 힘든 지역이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이 있다. 도시 외 지역은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경 보전 지역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하세요. 이런 용도 지역이다. 다 일일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중간중간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계속 진행하면서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2개, 그 다음에 중분류 7개, 그리고 이게 21개로 또 나눠져요. 뭐 1종, 2종, 3종, 뭐 준주거 지역 이렇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일반 상업 지역. 이게 이제 더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렸던 용도 지역 의미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시지역이라고 했죠. 도시지역이 뭐가 있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다 그랬죠. 그리고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 자연경보전보다 도시 외지역이에요. 그럼 도시가 아까 커진다는 의미가 뭐였죠? 이런 도시 외지역에 있는 이런 땅들에다 개발 계획을 이렇게 세워 신도시 이렇게 뭐 구역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개발이 되면 이게 다 이렇게 도시적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요. 이게 나중에 신도시도 다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갈 땅은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고 상가가 들어갈 때는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도시가 한없이 커질 수가 있을까요? 도시가 계속 한없이 커질 수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 미사나 지금 신도시는 계속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도시를 다 개발을 하게 되면 어때요? 다 황폐화 되고 또 뭐 산 다 깨부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생태계 다 파괴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한번 보이신 게 보이시죠? 많이 들어보신 거 여기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계속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막아야 되겠다. 도시가 커지는 거를 막자. 도시가 커지는 거를 어디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린벨트. 선배님이 말했던 그린벨트가 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신 게 도시가 커진다는 의미가 뭐다? 도시 외지역을 개발을 해서 도시적으로 편입을 시킬 건데 도시 지역이 계속 커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라는 거. 그래서 이 좀 용도적이 복잡하긴 한데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그다음에 광양, 포항 모든 시군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게 틀리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 용도지역을 왜 알아야 되느냐. 만약 건희 선배님이 땅을 갖고 계세요. 근데 내 땅이 용도지역이 뭐야? 근데 용도지역이 다르니까 여기는 4층까지 밖에 못 짓겠네? 여기는 내 12층까지 지을 수 있겠네? 내가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짓더라도 높이 지을 수 있느냐 낮게 지을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나중에 투자하셨을 때 개발하셨을 때 내가 돈을 더 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은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이 이런 거예요. 용도지역만 알아도 선배님들이 내 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냐. 오늘은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까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 외적 나눠지는데 중간에 또 7개로 나눠져 했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관지역까지. 이게 마지막으로 소분류 21개로 나눠져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 친 것만 해도 좀 많긴 한데 이 빨간 박스로 친 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용도지역은 여기서 주거지역에서는 요거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표시한 것만 알아도 선배님들이 다른 용도지역과는 구분할 수가 있을 거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세요. 옆에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나와요. 아까 용적률, 건폐율을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3개를 알아야 선배님들이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내 땅에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을까? 그 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범위를. 용적률이 얼마다? 건폐율이 얼마다? 아마 선배님들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쉽게 그냥 땅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3개만 알아도 내 땅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이제 이 표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일단 전용주거지역도 한번 볼게요. 근데 전용주거지역이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선배님들 그 기생충 영화 보셨죠? 이성균이 사는 집 송강호랑 그 최우식인가 그 아들하고 그 저기 딸하고 이제 먼저 들어가는 그 집 있잖아요. 평창동에 그 으리으리한 집. 이게 여기가 전용주거지역 땅들이에요. 전용주거 땅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 중에 용적률 건폐율이 가장 낮은데,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가장 낮으면 땅값이 싸요. 왜?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뒤에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이상한 용도지역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싼 땅이다. 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지정한다. 근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뜻은 뭐냐면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성북동, 평창도 이쪽에. 근데 이쪽은 보면은 최대로 질 수 있는 범위가 2층, 3층밖에 안 돼요. 전용주거지역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전용주거 같은 경우는 1종,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용적률이 100%에 건폐율 50%예요. 이게 뭐지?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3층밖에 못 짓는데요. 용적률 150에 50%네?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 개념을 일단 한번 알고 갈게요. 보세요. 이거 용적률 건폐율은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건폐율부터 생각을 하면은 선배님들이 만약에 땅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이게 100평짜리 땅으로 해요. 그러니까 평은 요새 잘 안 쓰는데 한 평이 3.3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미터와 평의 개념은 한 평이 얼마다? 3.3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네이버에 쳐가지고 내 땅이 만약 1000제곱미터다 그럼 몇 평으로 환산을 하느냐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한 평은 3.3제곱미터다 이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100평짜리 땅을 갖고 있으면 330제곱미터 땅을 갖고 계신 거예요. 땅 100평이면. 그 땅 100평에 건폐율은 뭐냐? 건폐율 50%다 하면은 100평에 50평까지만 내가 50평까지만 1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1층 면적을 건폐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100평 땅에 50평만 100평이면 이 50평만 내가 건물을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게 건폐율에 대한 의미예요. 용적률은 거꾸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용적률 아까 100%는 이 건폐율 50층짜리를 두 개를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층의 개념이에요. 층수. 토시 면적의 연면적. 연면적보다 쌓는 거잖아요. 용적률은 쌓는 거예요. 그 층수랑 높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건폐율은 내 땅 안에 얼마만큼 그 내 땅 대지 안에 얼마만큼 내 건물을 1층 면적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이다.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뭐다? 용적률. 한번 채팅창에 쳐보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 이거 한 번 더 짚을 테니까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뭐다? 용적률. 이거를 용도지역과 건폐율 곱하기 층수 용적률만 오늘 알고 가셔도 선배님들이 나중에 땅 투자나 땅을 갖고 계셨을 때 아니면 가지고 계신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쳐보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뭐다? 용적률.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00평짜리 땅에 지금 1층 면적이 25예요. 25. 100제곱미터에 25제곱미터예요. 이거는 건폐율이 얼마예요? 건폐율이 뭐라고 했어요? 땅 100제곱미터에 내가 지금 1층 면적이 2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지금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예요, 지금? 100제곱미터에 25제곱미터예요. 100평에 25평만 1층을 줬어요. 그럼 얼마예요, 건폐율이? 대지 면적의 1층 면적이잖아요. 100에 25하면 25%죠. 건폐 25%짜리 땅이라는 거, 이게. 이거를 4개를 쌌어요, 4개를. 이거를 4개를 쌌어요. 그럼 용적률 얼마예요? 용적률 100%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건폐율이 25%에 건폐율이 100%가 된 거예요. 아까 뭐예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라고 했어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 25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요? 100 나오죠.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건폐율은 내 땅 안에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1층 면적의 범위. 그리고 용적률은 뭐예요?
내 땅 안에서 연면적, 쌓는 범위, 층의 높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폐구박 충수는 뭐다? 용적률. 그거는 꼭 외우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보세요, 선생님 여기 위에 땅 보시죠. 요거는 지금 용적률 50%면 이건 건폐율 얼마예요? 용적률 50%인데 1층짜리 건물이에요. 건폐율이 얼마예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라 했잖아요. 50이죠. 50%죠. 그죠? 그죠? 이거는 용적률이 50%인데 건폐율이 얼마예요? 이거는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방정식이에요. x가 건폐율이에요. 50 나누기 2 하면 뭐예요? 25죠. 25. 1층 면적 25대가 25. 그죠? 이게 건폐율 25%의 2층짜리 건물이 용적률 50%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밑에 거 볼게요. 용적률 100%로 나오고요. 1층에 1층.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100이죠. 100. 그죠? 근데 건폐율 100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건물만 꽉 차게 질 수는 없는 거니까. 건폐율은 최고가 60이에요. 60이나 70, 80. 상업지에서 80까지 있거든요. 그럼 옆에 거 보세요. 이거는 용적률 100인데 2층이에요. 그럼 건폐율 얼마죠? 한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얼마죠? 50, 50, 50. 이건 50이죠, 50. 용적률 100인데 2층에 2층. 그럼 건폐율 얼마예요? 50이잖아, 50.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그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층수 나와 있죠? 용적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50%. 이거는요. 건폐율 100%인데 4층이에요. 건폐율 얼마예요? 100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25%죠, 25%.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곱하기 층수 용적률만 그것만 알고 계시면 선배님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건폐율을 줄이면 어때요? 건폐율을 줄이면 더 높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용도 지역과 용적 건폐율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걸 갖고 내가 땅을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뭐 건축 사무소에 가서 설계사에 가가지고 건축 그 설계사한테 설계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내 땅이 용적률 건폐율 이만큼인데 어떻게 지을 수 있겠냐. 그러면 건물을 이쁘게 만들고 하는 건 설계사무소 할 일이에요. 우리는 뭐다?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역만, 그 범위만 알자는 거야. 그 레인지만. 그래야 선배님들 나중에 내 땅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200%예요. 용적률 200%인데 2층. 건폐율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예요, 여기? 용적률 200인데 2층이에요. 건폐율 얼마예요? 쳐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쳐보세요. 채팅창에. 200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 했잖아요. 건폐율 얼마다? 100. 100. 이거는 용적률 200%인데 4층이에요, 4층. 얼마? 건폐율 얼마예요? 50. 50이죠, 50. 그죠? 이해되시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다. 50.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표 보시면은 용적률 건폐율 쭉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선생님 보시면 상업지역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1300%, 1100%, 80%뭐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은 거의 300%, 2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500%와 300% 갭은 어마어마하죠. 그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땅값이 왜 비싸겠어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을 수 있고 상업지로 갈수록 할 수 있는 용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도 넓어지고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업지역 땅이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지가가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용적률 건폐율까지는 아까 그 개념까지는 오늘 이해를 좀 하시고 가고,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은 제가 녹화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시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땅은 진짜 용도 지역, 용적률 건폐율 세 개만 일단 알아도 일단은 가능한 이렇게 좀 쉽게 볼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용도 지역은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뭐 돈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가장 좋은 땅이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편리한 주거 환경 보호. 편리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전용은 양호한 거죠. 양호하다는 거는 나 건드리지 마.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마 이거니까. 근데 편리한 주거 환경 보호라 편리하다는 건 뭐냐면 집 앞에 딱 나가면 미용실이나 뭐 편의점에 다 있는 그 용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용도 지역이 그렇죠. 일반 주거 지역이 편리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한다. 그 의미는 뭐냐? 주거 환경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강해서 나가면 다 있다. 일반 주거 지역은 세 개로 나눠진다. 1종, 2종, 3종.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 아마 경제신문 보시면은 뭐 땅의 용도 지역이 2종이냐 1종이냐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용어예요. 아까.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지금 1종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근데 지금 현재 보통 이제 그 2종 일반 주거에서 아파트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땅의 용도 지역을 떼보면은 2종 일반 주거도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좀 돼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종부터 3종까지 올라갈수록 이게 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밖에 못 짓고 그다음에 2종에서 빌라나 연립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종에서 보통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용도 지역을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보면 1종은 200%고 2종 같은 경우가 250%고 3종 같은 게 300%니까 좀 차이는 있죠. 그죠?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4층 이하의 그런 건물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에만 살고 계시다 그러면 단독주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집가가 비싸지고 왜? 용적률 건폐율이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용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도가 가치가 높아지고 집가가 더 비싸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갈수록 계속 집가가 비싸진다. 그래서 가장 비싼 땅값이 어디 있느냐? 상업지역이 가장 비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선배님 우리 지나가다 보는 이런 단독주택 땅들이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땅에다 많이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이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종, 이 3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자? 3종 빼고 아파트 땅 말고 서민들 만약 아파트 살고 계시다 하면은 아파트는 단독 개발이 돼요, 안 돼요? 단독 개발이 안 되죠. 왜? 대지 지분으로 다 나눠져 갖고 있죠. 세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민들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신다. 오래된 아파트를 개발을 하겠다 했을 때 혼자 개발이 돼요? 나 혼자 아파트 재건축 하겠으면 돼요? 안 되죠. 지분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나 조합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같이 결성해서 같이 이렇게 다 동의해가지고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혼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막 10년씩 걸리는 건 뭐예요? 물론 그런 어떤 인허가 기간도 길지만 공사나 그것보다도 동의하고 뭐 분담금 내고 서로 간의 이해 관계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고 하는 거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다음 주에 한번 배우겠지만 재개발 뭐 이런 건 뭐 우리는 말고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우리는 토지 100%를 내 혼자 갖자. 시골 땅 100%를 내가 갖든가 아니면 1종이나 2종 땅에서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 거 살면은 토지 100%의 건물 100% 내가 다 갖잖아요. 언제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땅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지분 투자를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토지 100%를 내가 다 갖는 거예요. 내 땅을 100%를 내가 갖고 나 혼자 마음대로 팔고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이제 뭐 어떤 땅을 사고 어떻게 개발하는지는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는 주거지역 중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보자.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하실 거면 계속 하실 거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온전하게 100%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는 이제 일반 주거지역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 이 준주거지역이 가장 주거지역에서는 가장 용적률이 높아요. 가장 할 수 있는 게 많고. 근데 이 준이라고 들어가는 게 보면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준이라는 게 보면은 중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준이 들어가면은 앞에 있던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근생이나 그런 다른 시설을 좀 넣을 수는 있는데, 뭐 판매 시설은 크게 이런 걸 못 넣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도 넣을 수 있지만 다른 시설, 뭐 업무나 뭐 판매나 이런 거를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준주거지역 땅도 선배님들이 뭐 투자 가치 할 때 좀 보면 좋다. 왜냐하면 그 주거지역 중에 가장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50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주거지역 땅들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 안에 뭐 근생시설 부지나 이런 게 또 많고, 아니면 선배님들 뭐 이렇게 지하철 역세권에 많이 사신다 그러면은 역세권의 범위가 내가 사는 지하철역에서 1차 해석권은 350m 범위, 보통 500m 범위 안에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지하철 역세권이. 근데 그 안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셔서 혹시 투자를 하시거나 뭐 그 안에 있는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를 하나 사셔갖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오히려 뭐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준주거 지역 땅 토지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라. 일단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업 지역 땅들은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 지역이 왜 비싸다 그랬어요? 용적률이 계속 더 올라가고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4개로 나눠져요. 중심 상업 지역, 뭐 일반 상업 지역, 그다음에 유통 상업 지역, 그린 상업 지역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잊으시고 상업 지역 중에는 이제 제가 한 2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중심 상업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뭐 선배님 말하는 선릉역이라든지 뭐 마포든 뭐 강남이든 가면은 되게 높이 막 사업들 많은 데 많잖아요. 사업 지금 이렇게 회사 건물들 중에 막 초고층 빌딩들, 그런 건물들이 많은 데가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는 아까 용적률이 1500%까지 되고 건폐율이 90까지 돼요. 그럼 아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건폐율 90%예요. 건폐율 90%는 뭐예요? 땅 100평에 내가 1층 건물을 90평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한 거죠. 그죠? 내 땅 안에 건폐율 90이면은 1층 면적을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 개념이었고, 그죠? 용적률이 1500%예요. 땅 100평에, 땅 100평에 50평짜리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였어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용적률이죠. 5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 50%죠. 50 곱하기 30 하면 얼마 나와요? 1500% 나오죠. 그래서 건폐율이 30평이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50층을 지을 수 있죠. 건폐율을 줄어들면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죠. 때문에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그러니까 건폐율을 줄이면 용적률을 더 높게 질 수가 있고, 건폐율을 늘리면 더 낮게 질 수 있고,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게 오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세 가지를 다 아셔야 선배님 갖고 계신 그런 땅에 대한 그런 걸 알고 있다.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계속 넘어가 볼게요. 상업 지역에서는 선배님들이 일반 상업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에 지하철 서울에서는 지하철 그 반경에 지하철 500m 안에 있는 땅들이 상업 지역이 많은데 일반 상업 지역 땅들이 많아요. 대부분들이. 근데 요새 작년까지만 해도 박원순 시장 죽고 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왔는데 결국엔 똑같이 역세권 안에 모든 거를 이렇게 집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하철역에서 500m 바운더리 안에 개발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거기 안에 가장 지하철 역세권에서 가장 1차 역세권이면 350m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땅들이 보통 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통 1300에 90%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선배님 아니면 강남역 앞에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강남역 한 강남 8번 출구인가 11번 출구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강남대로예요. 강남대로. 그리고 여기가 그 메가박스 있는 자리예요. 메가박스. 그리고 이 뒤에 가면은 식당 많은데요. 근데 선배님 보시면은 이 대로변이면 강남대로 앞에 보면 건물이 다 높죠. 근데 뒤로만 들어가면은 건물이 다 낮죠. 식당들 보면 막 4층짜리, 3층짜리 있죠. 그게 왜 그렇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 때문에 서울은 일반 상업지역이면 800%까지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여기 앞에는 이렇게 높은 거죠. 근데 뒤에가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200%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 4층 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남윤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시다. 이 땅을 갖고 계시다. 근데 이 땅은 보니까 이 땅을 갖고 계신데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뒤가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잘랐어요. 이거를 개발하고 싶다 하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되겠죠. 앞에는 높고 뒤에는 낮고 이렇게. 그래서 강남역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로 가면은 다 낮아요. 앞에는 다 높고 대로변 쪽은. 그게 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건희 선배님께서 나는 건희 선배님 이 땅을 갖고 계세요. 주거지역 100%예요. 근데 아까 희정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내 땅은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으니까 더 개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건희 선배 입장에서 같은 강남에 있는데 나는 주거지역밖에 없어서 나는 왜 4층밖에 못 짓냐. 불만이 생기겠죠. 지주 입장에서는. 같은 땅인데 용도지역이 틀려가지고 누구 땅은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내 땅은 왜 낮게밖에 못 짓느냐. 같은 강남에 있는데 땅값도 틀리고. 그럼 지주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열 안 받으세요? 열 안 받시나? 이것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그 전 회사 다닐 때 강남 서초 송파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합해가지고 강남 쪽은 특히 심해서 이 지주분들끼리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한테 회사에 의뢰를 한 거예요.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없느냐? 이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없느냐? 근데 용도 지역 변경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시청이나 구청 가서 아무리 바꿔달라고 데모해도 안 바꿔준다. 유일하게 우리 민간에서 제한을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왜? 만약에 건희 선배님이 이 땅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가서 시청에서 막 가서 막 불합리하다고 막 이렇게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 땅만. 선배님이 이 땅만 상업지역으로 바꿔놨어요.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어때요? 지금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00%인데 건희 선배님 땅만 상업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 지역만. 근데 거기가 800% 오른 거죠. 상업적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800% 올랐어요. 그럼 어때요? 200에서 800%면 용적률이 어마어마하게 지면 그 높이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 거잖아요. 특혜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이따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치적인 것도 다 결탁이 되고 땅에 대한 게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는 어떻다? 어렵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시정 선배님이 상업지역하고 이 땅을 갖고 계신 것도 복인 거고 이 땅을 건희 선배님이 갖고 계시다 하는 것도 그거는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다거든요. 이게.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좀 그래서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되게 좀 심하다. 그래서 이따가 왜 그런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업지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업지역도 보면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데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그다음에 중공업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 좀 있는 땅들은 일반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을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반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단지 그런 데다 많이 이제 하는 땅인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옛날에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공장만.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산업 막 그 고도 성장기에 많이 지었던 것들이어서 30년이 지나고 뭐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되게 막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막 고장도 나고, 막 여건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있는 이 땅들이 우리나라 특히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데가 기업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빈 땅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빈 땅들이. 근데 어때요?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공장밖에 못 짓는 땅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못 짓는 거예요. 다른 용도를. 그래서 지금 오래된 산업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지을게끔 지금 바꾸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인 사람들이 이런 산업단지에 가가지고 이게 공장만 지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나 오피스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땅들을 보셔가지고 조금 짓는 걸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가 많아져서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다른 용도로도 이제 전환을 해서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런 땅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공업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공업 지역에서 좀 눈여겨볼 땅이 여기에요. 선배님들 성수동 많이 가시죠? 성수동. 요새 성수동이 핫하잖아요. 성수동이 이 중공업지예요. 중공업지. 옛날에는 성수동도 보면은 막 가내수공업하고 막 이렇게 그런 공장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보시면 어때요? 막 그런 공장들을 다 나가고 막 카페로 막 활용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이런 데 많아졌잖아요. 핫플레이스 많아졌고. 거기가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옛날에 성수동이나 뭐 이런 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옛날 평당 3천만 원이었던 땅이 지금 평당 1억이 넘었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막 성수동 가가지고 뭐 권 선배님이 평당 1억짜리 땅을 산다 그러면은 내 수중이 지금 3억 있는데 3평짜리 사시겠어요? 그런 거 땅 사봐야 안 사시겠죠. 희정 선배님도 그러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냐? 지금 영등포도 되게 개발이 많이 되죠. 물레동 쪽에. 영등포구 물레동이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이 남은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물레동이에요. 물레동도 되게 다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물레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막 철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무슨 가내소금처럼 이렇게 막 그 공구 만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공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막 몇 년 전에 했던 이렇게 그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몇 년 전에 여기를 이제 뭐 사셔라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자 이렇게 안내드렸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이 땅들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팔지는 않았는데 3년 전보다 지금보다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왜? 지금 영등포구 물레동 옆에 보면 신도림하고 그다음에 뭐 영등포역 근처 보면은 뭐 타임스퀘어나 아니면 뭐 다큐브시티나 이런 게 다 올라갔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물레동만 개발이 남은 거거든요. 일단 개발 계획이 나왔고. 그래서 혹시나 선배님들도 성수동처럼 내가 저런 땅을 좀 사가지고 좀 잘 되고 싶다 하면은 물레동 쪽의 땅을 한번 이제는 막차입니다, 막차.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만 좀 보더라도 제가 그냥 이렇게 부동산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 하나 그냥 사셔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개발된다고 하면은 아마 보상하라고 또 막 구청에서 날라올 수도 있어요. 여기 땅 자체가 또 구역이 정해지면. 그렇게 해서도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공업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저가 똑같이 준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공장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용도도 지을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지금 공업지역 중에서도 가장 용적률이 높아요. 아까 일반 공업지역은 350%였거든요. 근데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400%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공업지역 땅들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중공업지역 땅들도 지금 개발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피스텔도 되고 아파트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거 져가지고 임대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좀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녹지 지역과 이제 관리 지역 땅 중에 두 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자연 녹지 지역 땅이 녹지 지역도 세 개로 나눠지는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보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세 개 중에 그나마 개발이 용이한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건희 선배님이나 뭐 박혜영 전무님이나 뭐 김민 선배님께서 어디
귀촌 귀농까지는 안 해도 돼. 세컨하우스로 어디 놀러 가서 좀 뭐 별장이든 펜션이든 이런 집을 갖고 싶다. 그런 타운하우스를 하고 싶다라는 용도 지역이 바로 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4층의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지을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용적률 100%에 건폐율 20%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 개발이 타운하우스나 이런 연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원주택 개발에 가장 용이한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인데 도시 외 지역 중에 아까 도시 외 지역 중에 농림 지역, 자연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관리 지역 있었는데 도시 외 지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개발이 용이한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도 자연 녹지 지역과 쌍둥이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 등도 눈여겨보셔라.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앞에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표는 한번 그냥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배님들이 이제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과 개발이 제한된 용도 지역이 있는데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에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든 저는 우량주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곳에만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확실한 투자를 해서 확실한 활용 가치를 갖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고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일단 4층 기준을 했을 때 4층 이상이 고층 건물이고 4층 이하가 저층 건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4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상업지역과 2종, 3종 준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집도 짓고 상가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층 건물, 4층 이하의 어떤 타운하우스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 거, 빌라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땅을 보자. 그리고 4층의 타운하우스 같은 진짜 물론 세컨하우스, 그러니까 땅 100평에 뭐 선배님들 별장 같은데 그런 거 원하신다 그러면은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땅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로 개발이 아예 안 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보다는 보전 성격이 강한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땅은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용도 지역이 이 세 개예요. 자연경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이런 데 많이 지정하거든요.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건설면 산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뭐 태백산이나 소백산이나 이런 데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택을 짓거나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땅이 아니면 대부분에서는 주택을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 농림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용도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 아니면 산. 다음 주에 산지랑 농지 배울 텐데. 그래서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이 막 농림지역 땅을 사셨어요. 샀는데 내가 농림지역 땅을 샀다. 누가 사라 이러면 사지 마세요. 농림지역은 샀다가 뭐 주택을 짓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같은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셔라.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도 사지 마셔라.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찾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용도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두서없이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만 알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선배님이 알고 계시는 내가 땅에 대해서 그 사이즈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개발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용도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선배님들 계속 보시면 땅이 뭐지? 뭐 이렇게 계속 갸우뚱하실 건데 땅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땅의 삼총사라 해가지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알아야 기본적인 것까지 마스터를 하는데 이것까지 아는 것도 저희 같은 전공자도 다 몰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용도 지역만 알아도 내 땅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용도 대체제다, 보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 파란 것만 한번 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린벨트라고 아까 했던 거. 도시가 커지는데 계속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 용도 구역 중 하나예요. 그린벨트로 해서. 그래서 그린벨트 땅은 어떻다? 사지 마라. 그린벨트 땅은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선배님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뭐 사라 마라 이렇게 막 전화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용도구역에 있는 결정된 땅들, 특히 집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집이라는 게 그린벨트죠. 이 땅들은 웬만하면 사지 마셔라.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모든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는 게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과 용적률 검표율에 대한 이것만 알아가셔도 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만 오늘 체크를 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원래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삼총사인데 용도지역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거라면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그거를 보완하는 대체제 역할을 한다. 이것만 오늘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땅의 용도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땅은 높게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개발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지가에 땅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검표율이 따라 얼마나 개발이 가능한지 중요하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용적률 검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땅은 높게 질 수 있고 어느 땅은 낮게 질 수 있고 어떤 땅은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땅값이 달라지고 그래서 도시 외적인 땅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뭐 기다리든가 아니면 아예 도시적 땅을 사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 제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바꿀 수 있느냐 막 또 물어보시면은 그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건희 선배님이 지금 뭐 내가 녹지지역 그 용도 아니 저기 주거지역 땅을 갖고 있다. 근데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은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 그 주식 오르는 것처럼 막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에서 못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거를 조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조정하는 거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 도시의 전체적인 불합리한 용도적을 다 검토해가지고 바꿔주냐 안 바꿔주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바꿔준다. 그래서 그 용도적을 바꾸는 거는 웬만하면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그럼 용도적을 어디서 내가 파악을 하겠냐? 한번 선배님들 지금 네이버나 핸드폰 한번 켜셔가지고 토지 이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토지 이음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컴퓨터도 좋고 노트북도 좋고 지금 핸드폰 좋고 이러면 토지 이음이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이런 사이트가 나오면 여기다가 선배님들 사고 계신 주소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집 주소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소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주소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옛날에 토지용 규제 서비스 사이트가 이제 토지음으로 합쳐지면서 바뀌었을 텐데 조금 창이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선배님이 아까 치셨던 그 창을 딱 치시면은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상봉동 쪽인데 치면은 아까 이게 뭐가 나와요? 지목이 나올 거고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 땅 면적 나오죠. 그리고 공시지가 나와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용도 지역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뭐 용도 지역이. 그러니까 선배님이 갖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토지이음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따가 강의 끝나고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이종 일반지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용도 지역을 확인하셨어요. 용도 지역 확인하셨고 밑에 보니까 다른 법령, 다른 지역지구 등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어려운 게
용도 지역만 알아서는 또 이게 되냐 안 되냐 파악을 하는데 제일 쉬운데, 보면은 다른 법령에서도 이중 규제, 삼중 규제가 되다 보니까 땅이 선배님들이 막 토지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요 위에 용도 지역만 일단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밑에는 나중에 이런 거는 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나오죠. 근데 도시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닭이나 소를 키울 수 있을까요? 닭, 소 키우지 말라는 구역,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같은 경우 뭐냐면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선배님들 살고 계신 그 바운더리 안에 뭐 저기 학생들한테 좀 위험한 시설들 있잖아요. 당구장이라든지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짓지 말라라는 그런 구역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대공방협조구역은 그 높은 건물을 보면은 발칸포 있잖아요. 이렇게 대공포라 해가지고 그 적기가 이렇게 날라오면은 이 발칸포가 날아가는 그 거리가 있어서 그 밑으로만 져라. 그거를 대공방어 협조구역 해가지고 이제 군부대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높이 아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땅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중규제, 삼중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일단 우리는 뭐다? 용도 지역만 일단 파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을 파악을 하셨으면은 선배님들이 내 땅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다음 주에 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트렌드는 뭐다? 우리가 지금 소규모 토지 트렌드가 활발하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하자면 도시 지역 중에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땅에 토지 100%를 확보해가지고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단독주택이나 빌라들, 오래된 빌라를 사가지고 그걸 부신 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아니면 오피스텔 줘가지고 원룸 주자는 거예요. 임대를. 지금은 가장 트렌드가 2종 일반 주거, 1종 직장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땅들 사가지고 임대, 신축 건물 져가지고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땅들도 한번 눈여보셔라. 도시역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서 아까 타운하우스 4층 이하의 뭐 세컨하우스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양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물건들 많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 땅들. 그런 땅들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가지고 짓자. 아니면 지금 신도시에 보면은 막 LH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 가면 청약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단독주택 부지 뭐 저기 모집합니다. 뭐 근생시설 이렇게 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LH 그 청약 사이트 가시면 아예 그런 땅을 분양 받으셔가지고 그냥 건축물을 그냥 올리셔도 돼요. LH에서 파는 사이트 땅들은 뭐다? 다 이렇게 부지 정지가 된 땅들이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사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개발을 바로 하셔도 되고 다 귀찮다. 그러면 오래된 빌딩 사가지고 그냥 다가구나 다세대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셔갖고 그냥 그런 거 임대 주고 사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 소규모로 이렇게 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토지 가치를 만약 어떻게 상승시키겠냐? 그러면 우리 건희 선배님이나 뭐 김민 선배님이나 뭐 남인 선배님이나 박경 선배님께서 땅을 만약에 지금 개인적으로 상속을 받았다. 뭐 산이나 뭐 논이나 답이나 산 같은 거를 그런 개인 땅을 이제 뭐 상속을 받거나 뭐 투자를 하셔갖고 산 거를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토지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한번 볼게요. 선배님들 지금 이런 땅을 사셨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산이 있고 뭐 물도 있고 이런 땅을 사셨다 쳐요.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땅을 이렇게 있는 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부지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지가, 이거 보이시죠? 정지가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부지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죠. 정지가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 그럼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같은 경우는 땅을 깎아야 되겠죠. 땅을 깎아야 평평해지잖아요. 이 땅을 깎는 게 절토예요. 땅을 깎는다. 땅을 깎아서 지우개로 보면 땅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절토예요, 절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제 물이 있다, 이렇게 물이 있는 땅이다. 그러면 이거는 깎아야지 이렇게 평평하게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쌓아야 되겠죠. 땅을 메꿔야 평평하게 되겠죠. 물 같은 웅덩이가, 그러니까 저기 구덩이, 그러니까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은 땅을 메워야 되겠죠. 땅을 메우는 게 성토예요, 성토. 그래서 선배님이 절성토 이렇게 많이 들어보실 텐데,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깎고 땅을 쌓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게 이게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질 변경. 땅의 모양과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이 형질 변경은 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 그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잖아요. 땅의 인허가를 받는 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라는 게 땅의 인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런 절토나 성토를 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 이게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의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다. 건물의 인허가가 건축 허가다. 그래서 보통 땅의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인허가를 받는데 요새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땅의 인허가를 같이 받는다. 그래서 그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해가지고 한 번에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건축 허가 받을 때, 건축물 인허가 받을 때 땅에 대한 인허가도 같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땅의 인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다. 건물의 인허가가 건축 허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목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되게 뭐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근데 땅 개발행위 허가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답, 전, 임야, 답하고 전이 농지예요, 농지. 그러니까 전답이 선배님한테 논밭이에요, 논밭. 그리고 임야가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논이나 산을 샀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걸 맵해가지고 막 지금 지형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형질 변경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게 형질 변경이 뭐예요?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게 하는 게 형질 변경을 했던 거예요. 이 형질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의 인허가를 통해야 되는데 땅의 인허가가 개발인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득해야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여기에 형질 변경 플러스로 해서 답전 임야가 나중에 지목이 되지. 이 지목 변경이라는 게 답전 임야를 산지와 농지를 건축물이 있는 땅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지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린 지목은 그 땅에 대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지금 살고 계신 뭐 집, 뭐 아파트나 집을 떼보면은 토지 대장이나 이렇게 등기부등 떼보면 대라고 나와요, 대. 그 대가 이 대지라는 게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답전 임야를 지목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바꾸면 땅값이 공시지가가 2배, 3배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통한다? 형질 변경이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인허가를 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허가를 어디서 득하겠느냐? 만약에 건희 선배님께서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살고 계신데 내가 지금 울산에 땅이 있어. 그럼 울산시청 앞에 무슨 이렇게 시청이나 군청 같은 데 가보시면 가보다 보면 뭐 건축자 사무소, 뭐 측량 설계 사무소 이렇게 막 간판 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가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대신 대행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내 땅을 개발하고 싶다, 내 땅을 개발하고 싶고 인허가를 받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그 소재지에 있는 그 측량 설계사무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난 내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거 개발이 되겠냐 상담을 받고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거기 한 몇백만 원 주고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가 나야 이 형질 변경이라는 게 땅을 깎고 이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건물이 다 짓고 나서 이제 사용 검사 받고 준공이 되면 그때 지목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을
땅만 이렇게 형질 변경만 해가지고 개발행위만 받아도 답에서 대지로 바꿔줬는데 이게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지목을 바꿔주는 이유가 기획부동산이 많아져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땅만 개발행위로 다 평평하게 만들고 다 잘라놓고 땅만 판 거예요. 근데 땅 팔았는데 보니까 개발이 안 돼. 혹시 기획부동산에 당해보시는 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방지하려고 지금은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건희 선배님이나 뭐 김민 선생님께서 내 땅을 그냥 용도지역을 바꿔주면 되지 않겠냐. 용도지역이 그냥 바뀌면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뀌거나 녹지에서 주거지역 바뀌면 용적률 건폐율이 올라가니까 가장 좋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용도지역은 민간 제한으로 바꿀 수가 없다. 바꾸면 특혜 시비가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내 땅의 용도지역은 그냥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기획부동산에 한번 좀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기획부동 저기 채팅창에 기획부동산에 당해봤다 1번 뭐 그런 경우 없다 2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나는 기획부동산에 당해봤다 1번 뭐 그런 경우 없다 2번 뭐 채팅창에 없는 게 맞겠죠. 3번은 뭘까요? 선배 3번은 뭘까요? 그냥 당해봤는데 없다. 전화는 받아봤다. 일단 기획부동산 구분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이겁니다. 기획부동산이 보면은 지분 경매를 하는데 지분 경매 많이 하죠. 지분 공매나 경매 많이 해요. 근데 소액 투자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제 10억짜리 땅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지분 투자로 해서 우리가 나눠서 공동 투자를 해보자.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3천만 원에도 내가 땅을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이제 토지 뭐 경매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항상 이런 큰 산지를 사요. 이렇게 큰 산지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쪼개요. 이렇게 도로 내고 이렇게 막 보면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런 땅들을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게 가분하는 게 진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런 난 다음에 불특정 다수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지분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지분을 팔 때도 보면은 그 시세만큼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근데 만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전화가 오죠. 네. 그럼 제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주소를 안 알려줘요. 어떤 동네에 어떤 거기가 있다고 얘기만 하지. 그러면 그냥 끊으세요. 첫 번째는 주소를 얘기 안 하면 그냥 끊으세요. 근데 주소를 얘기해 줬어요. 그럼 아까 주소를 얘기해 줬으면 어떻게 한다? 아까 토지임 사이트 가가지고 한번 용도지역이 뭔지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네이버 지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쪽 동네 이만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그냥. 아니면 이런 거 다 귀찮으면 등기부 등본 한번 떼보세요. 등기부 등본 뗐을 때, 딱 봤을 때 한 30명에서 한 40명, 많게는 100명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봤을 때 황상열, 곽건희, 뭐 박형영, 김미경, 남희정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n분의 1로 다 이렇게 몇 분의 몇으로 다 쪼개져 있다. 이건 100% 기획부동산이다 생각하시고 전화를 다시 온다 그러면은 시원하게 욕 한번 날려주시고 한 번 더 전화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찾아간다. 그렇게 사기치지 말아라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오냐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이제 뭐 신문에 나오긴 많이 했는데 제가 본 것도 그래요. 서울에 이렇게 사무실을 구입해가지고 무슨 부동산 아니면 무슨 뭐 시행사 이름을 하여튼 그렇다게 만든 다음에 개발지 주변에 산지 아까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요. 그런 다음에 저희 같은 회사 와가지고 조감도 하나 그려주세요. 뭐 마스터 플랜 하나 그려서 이렇게 삐까뻔쩍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그림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을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려주죠. 이제 뭐 일 준다고 하고. 근데 제가 우리 회사 5년 있었는데
똑같은 분이 3번 오셨거든요. 그 얼굴로. 근데 회사 이름이 3번이 바뀌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번째 왔을 때는 제가 그냥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냥 가시라 그랬어요. 그림만 그려주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시 와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그림을 갖고 가서 붙여놔요. 이렇게 개발될 거라고. 그런 다음에 텔레마케터를 뽑아가지고 전화를 하죠. 10억짜리 땅을 30명한테 3천만 원을 투자를 해라. 나중에 샀는데 봤더니 개발이 안 돼. 그래서 지분 투자는 왜 위험하냐면 선배님들이 건희 선배님이나 김명선 선배님 30명짜리 땅을 사셨어요. 근데 지분은 조금 지루하시죠. 마지막이니까 그 지분 투자가 아까 제가 왜 100% 자기 혼자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자는 게 뭐냐면 지분 투자를 하셨어요. 그 지분 투자는 공매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몇 개 안 되는 건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30명, 40명을 지분을 사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땅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명이 다 동의를 해야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황상혁, 박건희, 박형영, 김미경, 남인정이 있었는데 5명 중에 김미경 선생님이나 박건희 선생님이 나는 개발 못 하겠어. 이러면 이 땅 개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이 30명이 갖고 있다. 나눠 갖고 있다. 지분을. 공유 지분을 30명이 갖고 있으면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다 동의 받을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기니까. 그래서 공유 지분을 했을 때는 이런 등기부등본 떼봐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뭐냐. 자연환경 분석과 인문환경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지분 투자를 하든 뭘 하시든 간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용도 지역을 먼저 아까 토지임 사이트 가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로 일단 위성사진이나 이렇게 로드뷰 같은 거 잘 나오잖아요. 치면 다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뭐가 있다. 뭐가 확인이 되네. 근데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가서 도로가 진짜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제 이런 방법하고 지목과 이제 산지, 농지 이런 거를 같이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땅에 대한 거를 더 좀 지식만 좀 아시면은 이렇게 임장 가서 보면 되겠다. 그런 방법들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배님들이 오늘 자신의 토지를 갖고 계시다면 일단 토지 의임에서 땅의 용도 지역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은 땅의 용도 지역과 용적률 건폐율만 알아도 이런 기본적인 감은 잡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속 지식 전달이다 보니까 조금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런 걸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도시계 사이트 찾는 방법, 임장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 기본 계획이 뭐고 인허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하고 30일 날 공매까지 해서 나누면은 선배님들도 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감을 잡고 가고 제가 투자 경험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 강의 듣고 나서 투자 많이 하시는 그런 땅 강의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1주차로 이렇게 좀 마치고 한번 한 분씩 같이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